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커다란 성공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야당이 지역적인 문제 제기로 정치 쟁점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에서 이런 브리핑을 내놓은 배경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저는 말씀 그대로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주도권을 쥐고 지난 12년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일 관계를 풀어나간 것은 제가 볼 때는 크나큰 성과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경제적으로는 수십조 원의 일각에서는 20조 원에 달한다고 얘기하는데 경제적 손실이 있었고 북핵과 중국의 새로운 세계 질서 재편에 대한 무대응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대외 전략, 대외 정책을 열어가야 될 부분들을 손 놓고 있었던 무능이라든가 무대응 부분을 타개했다, 깨뜨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여러 비판들을 합니다만은 네. 문재인 정권 5년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5년도 그러면 손을 놓고 있는 게 맞냐 한일 관계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특히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일본의 야당이나 언론은 기시다 총리를 뒷받침하면서 일본 정부 국익 차원에서 일본 정부를 뒷받침하는 노력들을 하던데 우리나라는 야당이 장외로 나가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정략적 발상 공격을 일삼았거든요. 네.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매우 아쉬웠고 좀 대통령의 대외 정책, 대외 행보에 대해서는 좀 힘을 몰아주실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제 브리핑 배경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브리핑 배경을 알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앞으로 30년 동안 어떻게 할지에 대한 되게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보면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 정책을 어느 날 아침 깜짝쇼로 발표한 게 아니라 7.7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북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구역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북한을 녹이는 핵벽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밝히고 네. 국제사회와 국내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의 마음을 푸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풀어야 하는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정말 중국과는 외교 관계를 끝장내고 미국과 일본과 완전히 결합된 형태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과 구상을 먼저 밝히고 거기에 세부 전략으로서 일본과의 관계,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한미일 간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해 간다라면 이렇게까지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4월, 5월에 봐라. 하지만 지금은 일단 기시다 총리의 마음을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만 해놓고 뭘 설명을 하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모르겠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정상회담 이후에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일 성과를 반일로 몰고 가면서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이 테이블에 올랐다라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본의 관방장관이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을 네. 빌미로 삼아서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날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는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분명하게 밝혔고요. 잘 아시다시피 독도 문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제의 외교적 국제적 현안으로 삼은 적도 없고 그걸 가지고 무슨 협상을 한다든가 교섭을 한다든가는 응하지 않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네. 정책이고 위안부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본 정부와 합의를 통해서 화해 치유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약 100억의 그 재단 출연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화해 치유 재단이 사실상 문을 닫고 무위로 돌아가니까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라라고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본 정부의 입장이죠. 논의가 된다는 것은 쌍방간에 의견이 왔다 갔다 해야 논의가 되는 것이지
일본 쪽에서 그거를 의제로 올린다고 해서 그게 논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일본 관방장관의 말을 빌미 삼아갖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 매우 못마땅합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런 발언을 한 거는 일단 일본 관방장관은 아니고 일본의 관방부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일단 일본 보도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과연 회담 테이블에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가 올랐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파고들면서 앞으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상임이라던가 뭐 운영위 소집 이런 부분들도 예고하고 있는 상태고 상당 부분 이 의혹을 고리로 해서 좀 공세를 강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회담 당일에 외무상도 그와 관련돼서 독도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네. 인정을 했고요. 게다가 이걸 지금 보도를 한 것을 보고 저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교도통신이라고 하면 한국어로 치면 이제 연합통신 같은 통신사이고 가장 정통성 있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할 리가 없고 최소한 일본 정부 내부에서 이야기를 듣고 보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교도통신만 나선 게 아니라 NHK까지 이야기를 했죠. 저게 무슨 인터넷 언론사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부 관료들의 말을 옮기는 네. 언론사에서 얘기를 했고 그것을 관방부장관과 외무상이 확인을 해준 상태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극구 부인을 하다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다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실토를 했죠.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 그러니까 의제가 아니고 저쪽에서 주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국가 기밀이니까 말할 수 없고 의제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안 했다는 정도의 이야기인데 글쎄요 제가 이 외교의 과문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면 그 자리에서 협상 테이블을 차고 나와야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좋은 얘기를 할 땐 좋게 갈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선물 보따리 잔뜩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위안부 합의 지켜라, 독도는 우리 땅이다는 얘기를 들으면 책상이라도 한번 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한번 상대방에게 제압을 했었어야죠. 근데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한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계셨다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뭐 진실은 드러나지 않겠지만 일본의 관료들과 정통 이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 정도로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된 입장을 결국 4월, 5월 중에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좀 네네. 하겠습니다. 뭐 어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일본이 지금 4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정권 하에서는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선거에 유리한 쪽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네.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이쪽 빌미를 잡아서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신뢰하지 못한다고 가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볼 땐 정부의 공식 멘트를 믿는 게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긍정평가가 36.8%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정평가는 60.4%로 조사가 됐는데 지지율이 2.1%, 지난주보다 2.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약간 상승을 해서 5주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왔는데 소장님 이 배경은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부작용 없이 딱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69시간 노동제 네. 이야기 나오고 대일 문제 관련된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 발표에 대해서 박수를 쳤죠. 그러다 대통령이 69시간은 과하고 60시간 이하로 해 하니까 그때 가서 또 불이 나게 60시간이라고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등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다 플러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지난주 계속적으로 발표했던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 네. 이 점이 크게 작동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작년 11월 그 아소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에게 지지율이 10%대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 개선을 하겠습니다라고 기시다 총리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바라던 대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일리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대일 외교 문제 네. 지금 하고 주 69시간 근로 시간 문제가 지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이게 나라나 이게 국익에 필요하다면 지도자가 지지율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지금 이제 지난 5년간 지난 정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5년간
국정이나 민생이 매우 비정상화됐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판단할 때 그런 부분을 정상화시켜야 국가의 미래가 열린다는 강한 소신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그게 다 지지율 하락을 가져올 큰 부담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율 하락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걸 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임하는 지도력의 스타일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순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흐르면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고 또 지지율도 재조정 받아서 반등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보면 37%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주보다는 4.5%포인트가 내렸고 민주당은 다소 오르면서 양당 간의 포인트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 9.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열흘이 넘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벤션 효과가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컨벤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유야 언론에서 분석한 바에 따라서 다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 당은 어떻게든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것이고 청년층,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구체적 행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발족하는 가칭민생희망 특위는 단순하게 한두 번의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년층과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20대 특히 청년층의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됐는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청년층의 지지율이 좀 하락한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좀 민생에 중심을 두겠다. 민생 특위도 발족을 시키면서 앞으로 민생 챙기기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과도 맞물려서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진단은 저는 정확하게 하셨다고 네. 봐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한 2, 3주 정도는 조정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컨벤션 효과가 빠지는 건데요. 그런 측면도 있고 최근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일 외교 문제 또 그다음에 근로시간 69시간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 행사장에 가서 5.18 정신 얘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이제 청년층은 안보나 외교 이슈보다는 민생 이슈, 생활 이슈에 민감하거든요. 제가 지금 언급한 것 중에서는 주 69시간 문제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 뭐 노동시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민생 현안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고 정부가 약속했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입법화가 늦어지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점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민생에 주력하면 청년층들의 이 반등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미 지난 대선 때 2030 청년층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지지를 보태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지지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민생 이슈들, 청년 이슈들 풀어내면 다시 아마 반등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투자의 근원이 있죠. 계란은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라.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다 한 바구니에 몰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45%였다가 지금 급전직하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와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총장의 윤핵관이 이철규 의원 되고 또 배현진 초선 의원인데 조직부총장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멤버를 보아도 김기현 의원에 가까운 분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말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당직 인선이 쭉 이루어지면서 바깥에서 보기엔 복잡한 얘기는 모르죠. 그냥 저거는 윤석열 지도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김기현 대표님 중도층 뭐 청년층 얘기하는데 거기에 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천하람 후보, 네. 안철수 후보 이런 분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분들 지지했던 분들이 실제로 있고요. 근데 지난 선거 과정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 봉합의 과정에서도 이런 분들은 전혀 상징적으로 한번 만나서 밥도 먹지 않고 있으니 이분들을 지지했던 청년층이나 중도층이 보기에는 야 이건 완전히 갈라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라고 보여져서요. 민생을 풀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는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놓고 내용이 이어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뒷얘기를 전했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화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놓고 또 비명계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 박지원 전 원장하고 박용진 의원이 무슨 거짓말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볼 필요까지는 네. 없겠지만요. 본인들 평소에 하시던 주장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발화자가 본인들이었겠죠. 대통령 전직 대통령께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면전에서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전직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을 리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일부 동의 혹은 끄덕거리거나 아마 좋은 생각이시네요. 잘해보시죠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본인의 프레임 안에서 네.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필요한 일은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멱살을 잡던 자리에 앉던 본인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 그것을 밖에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대요 저랬대요를 가지고 이 안에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네. 괜한 대통령께서 좋은 말씀만 듣고 오시고 본인만 간직하시고 당내 토론은 그 당내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달라지고 결단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박지원 전 원장이나 박용진 의원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 때문에 이 각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다르게 해석해서 얘기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네. 하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 방문했던 두 분이 각자 자기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선택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택해서 들어서 전언하는 건 좋은데 민주당이 배출한 바로 직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들은 얘기가 이렇게 엇갈리는 것은 네. 사실은 민주당의 분열 사항이 극에 달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저는 해프닝이라고 네. 봅니다.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보고 이럴 정도가 되면 이게 수습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볼 때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뭐 당에서 찐 문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계보가 거의 소멸되었거나 극소수로 축소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꼬붕이냐 이 얘기했는데 그 네. 말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 말고도 당 대표할 사람 민주당에 많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 강성 지지층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계의 강성 지지층이 수박 7적이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밖에서 해석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제는 효력을 상실했다. 어떤 힘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 중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내 압박, 그러니까 비명계의 압박도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한 이 발언이 과연 어떤 의미이냐, 이것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거취를 결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냐,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총선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아닌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개파, 소위 말하는 개파, 개보 구성원들 여러 개파들이 있죠. 그분들의 다음번 총선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방법으로는 총선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지금 뭐 그런 개파에서 우리 자르지 마세요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뭐 조금 수동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님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혹시 우리 공천에서 숙청하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는 있지만 네. 어쨌거나 혁신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지점은 내가 친명계를 만드는 일보다는 총선에서 이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현실을 깨달았다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던진 메시지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 더미애가 요구하든 어디가 요구하든 여러분들의 공천만큼은 저희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를 약속한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뭐 올 가을쯤에 저는 일어나게 될 일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에게는 뭐 아이디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다라고 하시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 수준에서 짐작해 볼 네. 수 있는 것은 2016년에 문재인 대표가 그 당내에서 굉장한 갈등을 빚었을 때 네. 내가 총선에서 한 발 물러서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네. 뭐 이런 식의 구도라든지 여하튼 총선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공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혁신하는 공천을 보여준 어떤 새로운 그림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보여줄 때만이 민주당에게 총선의 희망이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 하신 말씀을 민주당 대변인이 전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혁신안을 뭐 고민한다든지 네. 그 인적 쇄신을 통한다든지 이건데 공개적인 암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본심이라면 제가 볼 때 그 이후의 행보에도 어떤 변화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본심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인적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는 8, 9월 되면 내려와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아주 조심스럽지만 친명계 일각에서도 연말쯤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언론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기는 힘들다는 것이 민주당 내에 힘을 얻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저는 봐요. 그러면 8, 9월이 됐든 연말이 됐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재명 대표가 인적 쇄신, 당의 살림 조직을 맡기는 당직을 과연 하겠느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친명계 중심의 해전문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1년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가 3가지 개편안을 압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가지 안이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50명을 더 늘리는 안,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모두 350명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지금 제안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정치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는 이번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네. 증언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덴마크의 좋은 예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덴마크 수준으로 국회의원을 만들려면 한 800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국민들이 놀라실 텐데 800명을 늘리면 각각 의원이 가질 수 있는 보장하는 숫자는 2~3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즉 의회, 입법부의 권력 자체는 크게 만들어지고 개개인의 의원들의 권한을 작게 만들려면 숫자를 늘리는 게 정답이긴 한데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국민적 반대가 심한 것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논의를 끊었을 텐데 그러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거는 그렇게 말 잘 듣는 분들이 왜 이 주제만 오면 이렇게 논의의 틀을 닫고 하여튼 증언은 안 돼. 이게 지금 처음으로 당 지도부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네. 이것보다는 좀 더 그 발전된 안을 내놓고 여당과 야당과 함께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바가 없다. 또 일본 측에서 근거 없는 왜곡 보도가 나와서 외교 당국이 유감을 표시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일본의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상들이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이 준비되면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300명을 350명으로 늘리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자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 논의 자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선거제도 개혁 방향 어떤 식으로 논의가 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게 지금 세개안으로 압축됐다고 네. 하는데 그 세개안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 2개 안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입니다. 병립행으로 하든지 비례대표를 준연 농행으로 가는 게 2개고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거는 3번째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가 전원위원회 27일 열어서 논의하겠다는 것 중에 2개가 현행 선거구제니까 이게 애초에 논의의 주제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의석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 정서상 저는 지금 어렵다. 민주당도 그건 알고 있을 네.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의석수를 늘리겠다라는 것은 현행 그 선거구제 하에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보장해 주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형식으로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당초에 민주당이 몇 년 동안 주장해왔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의석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중대선거구제로 만약에 가게 되면 특히 영남 지역하고 민주당의 호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강력한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익 계산을 하기 전에 어쨌든 일정 부분의 의석을 잃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간도 4월 10일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7일 날 전원위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단일안을 도출해서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는 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